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인 604조 원 규모보다 약 5조 원 감액하기로 하고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 과학인재 4명을 영입하며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 근무제 철폐 발언 논란에 유연성 있게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서 이틀째 자맹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상경 계획이 없고 윤석열 후보도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당대표의 당무 보이콧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상황과 최근 유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달라진 행보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날인 오늘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김동길입니다. 네, 여야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는 오늘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여야정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을 했고 조금 전인 오후 5시 15분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 수석 부대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입 예산은 4조 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고 세출 예산은 5조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최대 쟁점은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인데요. 세부적인 논의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만큼 여야는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의 증액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액 6조 원보다 15조 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필요한 예산 1조 5천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와 야당은 규모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여당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정부는 20만 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30만 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30 세대 4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자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이어 MZ세대를 영입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2030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제 30대 여성 우주항공 전문가를 영입한 데 이어 오늘은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뇌과학자 등 2030 세대 4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선대위원으로서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과 청년 소통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기회 부족, 불평등, 양극화 등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확정적이진 않지만 청년 전담부처 신설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직속의 국가인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추천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연합뉴스TV가 주최한 특별대담에서 국토보유세 공약이 국민 반발에 부딪힌다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이름이 붙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토지에서 생긴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일종의 토지 배당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고요.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신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최근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에 후보 교체와 비방글 등을 두고 과열 양상을 빚자 게시판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실명제 도입을 비롯해 새 운영 기준을 마련한 다음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원들은 민주주의의 퇴보, 독재라고 강력 반발했고 신동근 의원도 당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게시판 폐쇄는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박 3일간의 충청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후보는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은 데 이어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철폐 발언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성 있게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충청권 민생투어 마지막 날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항일 독립운동은 단순히 국권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민주공화국 건립 의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된 주 52시간 근무제 철폐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에 따라 한 1년이든 주 52시간은 유지하더라도 그 평균을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이어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연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상속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으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아산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순회 일정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노동법과 주 4일제를 쟁취해 노동자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보다 국민의당이 더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선대위 인선 갈등에 당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준석 대표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산을 찾았는데요. 오늘도 당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부산을 돌며 지역 현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자맹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당장 연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 갈등이 분출되면서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던 이준석 대표는 측근들과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에게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 당대표로서 힘을 주고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공식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윤 후보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는데 의도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 등에서 실권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일며 이 대표와 각을 세워온 만큼 이 대표의 방문이 장 의원을 우회 저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대표 자맹에 대해 윤 후보는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대표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가 직접 이 대표를 만나러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 역시 당장 여의도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갈등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 갈등이 커지자 당 안팎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조경태 의원 등 당 중진들은 당대표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쓴소리를 했고, 초선 의원들은 선대위와 당 시스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대표와 후보 간 갈등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내일 한미 국방당국이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진행하는데요. 장관급이 1년에 한 번 한미 안보 문제를 총결산해 공식 협의하는 자리인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이 전시작전 통제권과 주한미군 병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내일 있을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우리 군이 한미안보체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뀌게 되는 상황. 민주당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의지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합의한 조건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지 군사 능력을 검증하는 3단계 평가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3단계 평가와 같은 조건과 과제가 남아있는 게 불합리할 뿐더러 전작권 환수 기한을 사전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로 한미연합사로 돌아가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왜 남았느냐라는 것을 자신 있게 지금의 이 조건에 기초한 이 방법의 전작권 환수 추진은 잘못됐다.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전작권 환수가 맞다라고 주장해 주시기. 국민의힘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군이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작년 SCM 합의문에 보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하는 문구가 빠져 있었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다를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겠습니다. 네. 국방위는 이어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숨지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 중과실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군복무 중 사망은 순직으로 처리됩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건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은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비아세안 5개국 간 협정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메가 FTA입니다.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RCEP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뒤 발효되면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FTA가 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오늘 최모 씨가 2006년 양평 공리 일대 농지를 취득하면서 본인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한 농업 경영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현안 대응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 후보 본인이 장모 최모 씨의 농업인 여부를 잘 알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다 못해 최근 코로나19로 수사를 중단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어 특위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진상, 최은길 등 성남시 관계자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대안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백신,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의 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 성과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박병석 의장이 이번 순방 큰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면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의회 정상들과 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네. 또 국내 부족 사태를 불러온 요소의 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원 외교,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요청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평화, 요소 외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먼저 한국과 경제 협력 방안부터 이제 살펴보면 박 의장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방문하는 게 먼저 눈길이 가네요. 네, 박 의장은 이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 이 IPU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스위스를 먼저 들렀는데요. 스위스 방문에서 가장 굵직했던 행보는 바로 이 WHO 방문이었습니다. 박 의장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네.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은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박 의장은 WHO와의 협력 방안으로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을 강조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한국의 이 백신 개발과 관련한 교육 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 또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 양성 협업 경험이 풍부한 점을 꼽았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최종 국가로 선정될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WHO와 한국 간 협력 증대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도국의 백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가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는 이미 우리 정부도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인데요. 박 의장은 이 같은 정부 외교의 의회 차원의 지원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면담은 당초 30분간 예정돼 있었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또 테드로스 총장이 박 의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정된 면담 시간보다 2배 이상 1시간 10분가량 진행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또 한국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스위스 연방 하원의장과 회담을 펼쳤는데 이 자리에서도 박 의장은 노바티스, 로슈 등 이 스위스의 제약과 화학, 정밀기계 등 세계 첨단 산업들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 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희망했고요. 스페인에서는 오만 하원의장과 심도 있게 두 나라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오만의 칼리드 하원의장은 박 의장에게 현재 오만은 5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기업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고요. 박 의장도 우리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두 나라 경제 협력 증진의 가교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네네. 경제 부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국내에도 일시적 수급 불안정을 가져왔던 요소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박 의장이 이제 직접 나섰는데 요소 생산국의 협력을 요청을 했네요. 네, 박 의장 이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IPU 총회장에서 네. 여러 국가의 의회 정상들과 적극적인 회담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 요소 지원 외교가 돋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인에서의 박 의장의 행보는 요소의 안정적 수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외교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 요소 3대 수출국인 오만 칼리드 하원 의장에게 한국의 요소 수급 문제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는데 칼리드 의장 이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또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즉각 화답했습니다. 바레인 하원 의장에게도 요소 협력을 요청했는데 파우지아 의장은 이 한국의 공급 문제를 내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겠다면서 회담 현장에서 곧바로 이 실무진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이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였습니다. 박 의장과 파우지아 의장은 특히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레인 측에서 내일처럼 생각하겠다는 이 적극적인 답변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 세 번째로 또 살펴본 부분은 국제 무대에서 이제 그 박병석 의장이 늘 강조하는 그런 이제 부분일 텐데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 사회에 지지를 요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박 의장 이번 순방 기간 3개 국제기구와 10개가 넘는 의회 대표단을 만났는데요. IPU 총회에서는 이 한국 대표단을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장 연설부터 들어보시죠. 네. 대한민국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사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독려되었음을 선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표단이 힘을 모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박 의장은 이 WH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대북 백신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보건협력 증진을 위해 아예 사무총장에게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남북한 동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고요. 스위스 연방 하원 의장에게는 한국은 정치 안보 상황에 관계없이 보건의료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 에비 의장도 스위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남북 대화의 중재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에게는 박 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요. 여기에다 미수교국이죠. 이 쿠바 의회 대표단과도 만났는데요. 박 의장은 쿠바가 북한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증진한다면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두 나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박 의장 어디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고 호소했는데요. 박 의장은 이 정부 외교는 정부대로 펼쳐가면서 의회 외교가 탄력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 이 의회 차원의 관계 증진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물꼬를 터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제가 눈으로 지켜본 박 의장의 의회 외교는 이 의전이라는 현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탄력적이면서도 또 상대를 설득해 나가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스위스 스페인 순방 외교 성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조영 기자 7박 9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당원 게시판은 부글부글입니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우려해 오늘부터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국민의힘 게시판은 당무를 거부한 채 잠적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당 지도부 게시판 내 당원 간 분쟁이 과열되자 결국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더불어 독재당이냐, 민주당 이름부터 바꿔라 등의 비판이 쇄도했는데요. 민주당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갈수록 과열되는 분쟁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적 갈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갈등으로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건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의미심장한 메시를 남기고 잠적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는데요. 막중한 시기에 대표가 뭐 하는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즉각 사퇴하라 등의 글이 줄을 이뤘고요. 한편으론 당대표를 패싱했다, 젊은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꼰대들의 한계 등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꼬집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분열되는 양상인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집안 싸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윤핵관은 누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잠적 사태를 빚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윤핵관 색출에 나섰습니다. 윤핵관, 즉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데요. 그동안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는 물 건너갔다. 김종인의 목리, 이준석은 이대녀에게 혐오 대상 등의 발언이 퍼져서 당내 갈등을 키운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겨냥해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이 이제는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닌다라면서 누군지 안다, 적당히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당 내에서 윤핵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며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윤핵관이라고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일단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장제원 의원도 아니신 거고.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민 전 의원은요? 그분은 최근에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특정 언론에 계속적으로 핵심 관계자라고 인터뷰를 한다는데 그 사람이 한 두세 명 떠올랐어요. 도저히 지금 당이나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기만 하면 기필코 이 당에서 축출할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핵관의 충성 경쟁에 애꿎은 이준석 대표가 재물이 됐다는 시각도 제기됐는데요.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윤핵관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윤핵관으로 지목이 되는 몇몇 인사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의 언론 플레이로 당 안팎이 시끄러운 지금 그의 정체는 과연 밝혀지게 될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일명 투스톤 갈등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졌는데 결국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폭발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잠행 중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가 하면 조금 전에는 또 현재 그 순천에서 순천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와 당무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직 사퇴는 이제 안 할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 또 이제 기습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두 분을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우선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간 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없는데 사무실 갔단 말이죠. 네. 이게 뭐를 연상시키냐면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들어왔잖아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치인은 누구든 그냥 행동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뭔가 그 정치인의 생각은 행보로 반영되는 거고 그리고 그 행보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행보를 보면 조금 아까 얘기되는 윤핵관이 누군가 우리가 잠옷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질문은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또 그 있습니다. 윤핵관을 네. 얘기한 것과 연결지어서 보면 아마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근처 어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네.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와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이며 노골적으로 권력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다. 네. 그래서 대단히 우려되는 사태고 네. 좀 빨리 정리되어야만 정말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야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이제 뜻의 이제 그 줄임말인데 어쨌든 그 대선 후보와 당 대표 간의 이런 갈등은 전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터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본질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방송에서도 사실은 자꾸 방송에서도 보면 자꾸 이렇게 지역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뭘 가지고 싸웠다, 누구 때문에 싸웠다, 어느 장소 때문에 싸웠다, 일정 가지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요.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전략 에 대한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부터 계속 6070 대 2030 이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충돌이 있었죠. 그게 경선 때는 사실은 이제 경선 때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로 대변이 좀 됐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경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로 후보는 됐지만 다시 또 이제 2030의 어떤 시각을 반영하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이제 그 시각을 반영하면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후보는 이미 6070의 시각을 대변하는 윤석열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의 관점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이겨왔던 그 논법은 뭐였냐면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요. 그것이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이겼을 때 이런 어떤 논법들은 2030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030이 열렬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후보가 중심이 돼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주장들이 대폭 받아들여지고 후보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관점이나 이런 어떤 전략이 대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사상 초유의 당대표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아직까진 이 대표를 감싸거나 붙잡진 않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거 있으신지?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직접 만나러 가실 계획은 있으신지? 오늘 여기 일정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이니까 우리가 같이 선대위도 해야 하고 또 최고위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의 기간 시간이나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윤 후보는 딱히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딜레마에 처한 건 사실인데요. 국민의힘 20대 지지층들이 오늘 윤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아까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됐냐 하면 이제 이 충청도 일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제 충청도에 가는 일정을 뭐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제 본질은 자, 충청도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 그러면 지역선거, 지역구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그런데 지역구도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과거지향적인 선거다. 근데 우리의 전략은 세대 포이론이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2030의 남성 특히 그동안에 타겟해왔던 2030 남성을 먼저 타겟해서 여기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수정 위원장의 전격적인 영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30 남성의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선거 전체 전략에 대한 합의가 대표와 후보 사이에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게 좀 이견이 있었는데 그냥 후보는 후보 생각대로 그냥 가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후보 생각은 분명한 거죠. 물론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알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만큼 후보의 전략은 그 정도의 비중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2030
세대들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세대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구나 하면서 일부가 네, 아마 이탈하는 이탈하는 상황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다는 아닐 겁니다. 네, 네. 일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초반에 선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선도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차단될까 이거는 그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지금 화면에 나타난 윤석열 후보의 태도로 봐서는 뭐 저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뭘 그래 이런 식의 태도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대표와 후보가 저렇게 갈등을 노정해서 옥새 들고 나르샤 2016년 총선에 그게 핵심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 투가 연상되는데 사실 그 공천장은 좋지만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등록하려면 당대표 도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옥새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 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윤석열 후보는 지금 누구와 손잡고 선거를 치르고 있냐. 저건 전통적인 국회의 60대 다선 남성 기득권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그러니까 특보를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것이 그게 선거운동에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 누가 특보 단고 임명됐다고 뭐 그게 열심히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새로운 행태는 저희 이준석 대표 행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디지털은 로그아웃 해버렸습니다. 전화기도 꺼버리고 그리고 SNS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프해서 출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보 자체도 굉장히 그 구시대적 정치에 대한 조롱으로 보이고 그 행보에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옛날 정치인들 보시면 산사에 가잖아요. 네. 주호영 대표만 해도 그 원내대표 하실 때 산사에 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의 사라짐은 핸드폰을 꺼요. 그리고 SNS에서 로그아웃 해버려요, 스스로를.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을 포기한 거고 오프를 다니는 건 사실 저건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행보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건 구보수와 신보수가 대선 전략을 놓고 큰 이견차를 드러낸 것인데 후보가 국민의힘의 60대 남성 기득권 다선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게 갈등으로 폭발해버린 그런 상태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되게 독특한 분이신 게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이 손을 잡는 쪽은 김병민, 이준석 그리고 정태근 의원처럼 뭔가 되게 중도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치기에는 김병준 대 김종인 막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저는 적수가 못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60대 의원 남성 기득권과 이제 손을 잡았다. 이제 측근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병준 위원장 이 뭐 합류를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사실 별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그 문제도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문제도 결국은 선거 전략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던 거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느냐 마느냐라는 건 총괄이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선거 전략을 받아들일 거면 내가 합류를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후보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못 받아들인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경선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어떤 전선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경선 때 어떤 그동안의 어떤 구보수를 대변한 것이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아니고 밖에서 왔던 윤석열 후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오히려 신보수 세력들 2030을 대변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뭐냐 하면 조직을 기반으로 했던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밖에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수 혁신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선거 대책을 이렇게 가야 된다. 선거 전략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뜻밖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세력을 등에 업고 승리를 했고 이미. 그들한테 빚을 졌는데 네. 그래서 일체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후보는 이미 거기에 대한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이제 약간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잘 슬기롭게 지금 어쨌든 후보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길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잠적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또 언급을 하면 잠적의 그 배경에는 그 윤핵관,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의 그 언론 익명 인터뷰가 이제 또 한 몫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뭐 많은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그 측근 논란에 대해서 한번 또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후보가 비서실을 구성할 때는 후보에게 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비선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장제원 의원이 있는 것이죠.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는 보도가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들 문제로, 노엘 씨 문제로 지금 반대하는 쪽이 많은 거고 이게 2030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못 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가장 편한 거예요. 얘기도 통하고. 그런데 비서실장으로 임명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잘 되니까 따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선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비선 실세는 최순실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문고리 3인방은 3명이잖아요.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젊은 참모들이었는데 여기는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정치 경험도 많고 다선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여러 명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기대하건대 저희 이 자리에서 제가 토론할 때 좀 정상적으로 모든 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후보 측근은 비서실에는 임명하게 하고 이런 식의 타협.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중요한 인물 같아요. 전 보수에는. 왜냐하면 독특한 신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훨씬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하는 게 나을 텐데 이걸 권력 투쟁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힘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너무 배가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 투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측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전략을 이렇게 갖고 가야 내가 간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전략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전략을 후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전략을 갖고 가려면 그 선거 캠프의 선대위 자체를 말하자면 이제 슬림하게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선대위에서 다 물러나서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경선에서 도움을 받고 사실상 경선 승리의 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 내쳐야 되는 거예요.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출신이었다면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후보가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고 바깥에서 왔는데 후보는 후보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차라리 밖에서 민심으로 당선이 됐으면 후보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후보는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동력으로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빠져버리면 후보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없는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취재를 좀 해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에 민주당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그냥 필패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출발할 때 7%? 예, 10%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후보가 막판에 여론조사에서 43%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네. 그 후보가 뒤집어 버리면 저 자체가 그냥 대선판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런 약간의 포비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가 민주당의 경우는 2016년에 굉장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되고 호남이 민주당을 버리고 그런 걸 거치면서 안정되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 보수의 가치를 못 세우고 있는데 그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이준석 대표로 대변되고 유승민 의원으로 대변되고 홍준표 의원으로 대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던 세력의 힘에 의해서 조직표에 의해서 후보를 뽑다 보니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럼 도대체 보수는 2022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거지? 네. 라는 캐션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여기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네, 듣겠습니다. 속도를 좀 높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야기도. 요것만 제가 잠깐만 네,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사실 그 전에 국민의힘 보수는 뭐냐면 권위주의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사실은 자유주의라는 보수의 진짜 가치를 대변하는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정치 철학이 확립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청년 인재들을 추가로 영입해서 달라진 이재명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청년들과 관련해서 저 자신이 생각을 좀 바꾼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고 노력했고 또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들의 애환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꼰대구나 나도. 제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그걸 향해서 저는 돌진해봤고 성과를 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자산이었던 건 맞는데 역시 아까 지적한 대로 나의 확신이 반드시 100% 옳은 일도 아니고 또 옳은 일이라고 해도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 많이 정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가 어제 워킹맘 조동영 교수를 깜짝 발탁한 데 이어서 오늘 청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얼굴을 영입한 만큼 쇄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2030하고 막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청년들을 영입해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아픈 지점인데요. 네, 어쨌든 뭐 청년들하고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뭐 그것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본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뭐 과학 또 그다음에 IT 분야라든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분야, 발달하는 분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청년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Z 세대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강점인 분야들을 보면요, 이게 기성세대는 그들한테 못 따라가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 분야에서 그들하고 경쟁하면 그들한테 뒤떨어질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그냥 어리다, 사실 청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강점인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거고 또 기성세대 또 60, 70들은 과거의 그런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고 뭐 저거에 대해서도 왜 생각을 바꾸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네. 좀 아까 얘기한 내 생각이 100% 맞지 않다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꼰대력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꼰대에 머물러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가 꼰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요거를 2030이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20대 딸과 30대 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저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뭐 영어 외국어 능력부터 네. 뭐 이 디지털 기기 다루는 것까지 너무 뛰어나고 우선 유연함에 있어서 저는 그들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진영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 정파성 없어요. 네. 노력하고 잘하고 그리고 꼰대짓 안 하는 쪽이면 좋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은 정파에 머물러 있고 진영에 머물러 있고 꼰대짓은 못 벗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저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꼰대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기왕 네, 이제 그 바꾸는 김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네. 이게 또 그래도 뼈 있는 짧게 얘기, 건의 부탁드립니다. 뼈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최근에 이 종부세 가지고 막 그 수도권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비싼 집들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월세로 전가가 되고 있어요. 내년 그래서 3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달리 이재명 후보가 좀 유연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알겠습니다.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청년과의 이제 지속적인 소통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쨌든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연한 면모다라는 뭐 그 또 측과 또 무소신 아니냐 너무 이렇게 기존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이렇게 팽팽한 의견의 이제 충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 평가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치인이 하는 어떤 행동이 네. 100% 순기능만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저런 변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건 순기능, 역기능으로 보면 순기능이 큰 거예요. 네. 역기능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싸우면 국민이 피해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 아니라도 좋으니 빨리 결정하자 이런 거. 그리고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나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순기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기능이 있잖아요. 생각을 저렇게 바꿔? 근데 이 역기능보단 순기능이 훨씬 큽니다. 네, 순기능이 더 많다. 네. 저는 요즘에 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 인기 영합주의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유연한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니 선거 때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작 이렇게 좀 하시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면 또 말이지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기왕 그러면 약속을 하실 거면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믿을만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냐. 안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선거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요.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인기 영합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또 걱정되는 게 국민들이 어리석을 때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국민들이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또 좀 소신껏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막 흥분해서 막 이럴 때, 그럴 때도 또 이렇게 막 영합해서 혹시 그래서 약간 예측하지 못한 어떤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도 좀 돼요. 네네. 저는 저 동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국민들이 틀릴 때가 있다. 이 말은 언론이나 정치가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기책 사유는 정치나 언론에게 있지.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을 때 집단 지성에 의해서 틀린 판단을 결코 하시지 않는다. 이걸 예, 굳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네. 후보의 경우는 워낙 소신이 강한 사람이 솔로몬의 침모 심정으로 자기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내가 지금은 유보하겠다 이런 거지. 그걸 안 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겠죠. 그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이재명 후보 주변에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유능하면서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잘. 네, 정말 그게 많은 앞으로 것 이제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국민들이 볼 것 같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맞짱 토론에서는 당대표 당무 보이콧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의 상황과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달라진 행보를 중심으로 두 분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낮 기온은 서울 6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영하권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